닥쳐! 평생을 먹여 살렸는데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이 고집 뿔통 같은! 네가 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어디서 말대꾸야? 66세 여성이 추석날 45년 만에 찾은 부모님 산소에서 남편에게 발길질 당해 산비탈을 굴러떨어졌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단 하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진실을 드러낸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공감하는 부분에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최영순의 하루는 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영순. 옆에 누운 남편 한기철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에구, 이 무릎이 말을 안 듣네. 영수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경로당 앞 좌판에 내다 팔 장아찌를 준비해야 합니다. 40년 전 시어머니에게 배운 솜씨. 이제는 동네에서 제일 까는 장아찌 명인이 되었지만 정작 남편은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깻잎, 고추, 마늘종을 정성스럽게 다듬는 영순의 손길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능숙합니다. 어제 경로당 김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오릅니다. 영순 씨 장아찌는 정말 옛날 맛이야. 우리 어머니 생각난다니까. 그래도 이런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됩니다. 아침 7시 영수는 장아찌들을 가지고 경로당 앞으로 향합니다. 벌써 몇몇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순아, 오늘은 깻잎 장아찌 있어? 네, 언니. 어제 새로 담근 거예요. 우리 영감은 이것만 찾아. 영순이 장아찌 아니면 밥을 안 먹어. 단골 할머니들과 정을 나누는 이 시간이 영순에게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편입니다. 여보세요? 아직도 집에 안 왔어? 밥은 누가 차려줘? 장아찌 팔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70 노인이 아침도 못 먹고 나갔다가 쓰러지면 책임질 거야?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숨을 내쉽니다. 45년. 결혼한 지 4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기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전직 구청 공무원이었던 그는 은퇴 후에도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밥상 차려. 병원 가야 해. 무슨 병원이요? 당뇨 약 타러 가야지. 그것도 신경 안 쓰나? 영수는 묵묵히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하지만 기철은 늘 불평입니다.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 내가 혈압이 있는 거 몰라? 어제 끓인 건데 어제는 싱겁다고 했잖아요. 말대꾸야 지금. 70 넘어서 집에서 편히 밥 먹는 것도 눈치 봐야 되나? 오후 2시 영순이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아들 재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재민이야.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재민이 이런 식으로 전화할 때는 늘 돈 문제였습니다. 또 사업이 잘 안 되나?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3천만 원만 빌려주면 다 해결돼. 3천만 원?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친정에서 시집 올 때 받은 돈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
영순의 손이 떨립니다. 그 노는 아버지가 딸 고생하지 말고 살라며 특별히 따로 떼준 땅입니다. 영순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게 내 전부야. 엄마, 나 진짜 급해.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돼. 전화를 끊고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42이나 된 아들이 아직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도, 그런 아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도 한심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기철이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이번 추석에는 좀 특별하게 하자. 특별하게요? 당신 친정 산소도 가는 거야. 시집 와서 처음이지? 영수는 숟가락을 놓을 뻔합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자고 한 적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왜? 정말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장인 장모도 부모님이지. 제사도 한번 제대로 지내야지.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 아버지가 가신 지 10년. 그동안 제대로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이 늘 가슴 한편에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재민이네도 같이 가자고 해.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남편도 변하는 걸까요?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거실에서 기철이 며느리 미경과 통화하는 것을. 아버님, 어머니 설득 잘하셔야 해요. 걱정 마. 산소 가서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하면 쉽게 넘어갈 거야. 그 놈만 처분하면 재민 오빠 빚도 갚고 저희도 숨통이 트여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준비나 잘해. 방 안에서 영수는 부모님 사진을 꺼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추석에 찾아뵙네요. 그동안 너무 불효했죠? 사진 속 부모님은 따스하게 웃고 계십니다. 영수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이번에 꼭 가서 인사드릴게요. 서진이도 데려갈게요. 똑똑해요. 아버님 닮아서.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조용히 잠자리에 듭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 재료를 장보러 가야 하는 날입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새벽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 같이 가실래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기철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뭔 시장이야. 혼자 다녀와. 영수는 거절이 익숙한 듯 한숨을 삼키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재민과 며느리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손녀 서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엄마, 장 보러 가려고? 우리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재민의 말에 영수는 반가워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살가운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경이 운전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 준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음식 사가도 되는데. 아니야. 친정 부모님께 올리는 제사상인데 정성껏 준비해야지. 뒷좌석에서 서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서진이는
할머니를 유독 따랐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과제 받았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오래요. 그래. 우리 서진이가 숙제도 열심히 하네. 할머니 인생 이야기도 찍고 싶어요. 영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앞좌석에서 재민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친정 놈말인데. 왜?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대. 8억은 될 거라고 하던데. 영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요. 요즘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어머니 재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하지만 영수는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갑자기 친절한 것도, 남편이 친정 산소에 가자고 한 것도 모두 그 논 때문은 아닐까?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영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태 전용 동태를 고르며 녹두를 사며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지. 영순아, 시집가서 너무 고생하지 마라. 그래서 아빠가 논도 따로 떼준 거다라고. 집에 돌아와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기철이 재민과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미경이 영순을 도우며 계속 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논 직접 농사도 못 짓고 계시잖아요. 남이 농사 지어서 도지 몇 푼 받으니까 돈도 안 되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영순의 단호한 대답에 미경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기철이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차례를 성대하게 지내자. 돈 걱정하지 말고. 성대하게요? 그래. 당신 친정 부모님도 계시니까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기철의 말에 재민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도 큰절 올리고 싶어요. 영수는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영순이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기철과 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산소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때가 제일 좋아. 엄마가 거절하면요? 45년 동안 내 말 한 번 안 어긴 사람이야. 이번에도 그럴 거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친정 산소에 가자는 것도 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서진이가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전 부치는 것 도와드릴게요. 우리 서진이는 착하네.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내일 모레 산소 갈 때 제가 영상 찍어도 돼요? 과제로 내야 해서. 그래, 찍어. 우리 서진이 숙제 열심히 해야지. 서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수는 손녀의 따뜻함에 잠시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추석 전날 밤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오랜만에 산소에 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가족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친정 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논마저 빼앗길 것 같아요. 영수는 부모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추석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내일의 불안한 운명을 예고하듯이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명태전, 동그랑땡, 삼색나물, 토랑국.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올려졌습니다. 기철은 차례를 지내는 내내 위엄 있는 모습으로 절을 올렸고 재민과 미경도 정중하게 예를 갖췄습니다. 차례가 끝나자 기철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성묘 가자. 우리 선산 먼저 들르고 장인어른 산소로 가는 거다. 영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올릴 것은 따로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호박전, 아버지가 즐기셨던 북어포까지. 차에 오르며 서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촬영 시작할게요. 우리 가족의 추석 이렇게 제목 붙일 거예요. 그래, 우리 서진이 열심히 찍어. 재민이 운전하는 차는 먼저 시댁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영순이 친정 부모님 음식을 다시 챙기려 하자 기철이 짜증을 냈습니다. 빨리 좀 해. 오늘 안에 다 돌아야 한다고. 네, 금방 챙길게요. 친정 부모님 산소는 시내에서 1시간 거리의 야산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산길을 오르는 영순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죄송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순이 왔습니다. 영순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던 호박전도 가져왔고요. 아버지 즐기시던 북어포도 있어요. 남편이 같이 와줬어요. 처음이에요, 정말. 기철과 재민, 미경, 서진이가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서진이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둘러앉았을 때 기철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순을 빤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물려준 그 놈 말이야.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했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재민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한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 놈만 팔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미경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농사도 안 짓는 땅이잖아요. 8억이면 큰 돈이에요. 재민 오빠 살리고 우리도 좀 숨쉬고 살아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 그것도 제사를 막 지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다니. 이게 오늘 여기 온 진짜 이유였어요? 뭐가 진짜 이유야? 성묘도 하고 일도 해결하고 일석이조지. 기철의 태연한 말에 영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노는 아버지가 시집갈 때 딸아, 고생하지 말라고 특별히 떼준 땅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고요. 그래서 더 팔아야지. 죽어서 가져갈 거야? 기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 영순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기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거역하는 거야? 거역이 아니라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먹여 살렸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기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순도 따라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죠. 나도 평생 일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내가 누군데 감히. 순간 기철의 손이 올라갔다가 주변을 의식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신 영순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당장 팔겠다고 해. 싫어요.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부모님? 죽은 사람이 뭘 지켜봐? 기철이 영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순이 뿌리치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나요. 아파요. 팔겠다고 해.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이야. 영순이 기철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끝내요. 더 이상 못 참아요. 그 순간 기철의 발이 올라왔습니다. 영순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온 발길질. 영순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경사진 비탈이었습니다. 영순은 그대로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재민과 미경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영순은 돌부리와 나무에 부딪히며 굴러 내려갔습니다. 겨우 큰 나무에 부딪혀 멈췄을 때는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서진이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역사 과제를 찍던 중에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위에서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미끄러진 거야. 내가 친 게 아니라 미끄러진 거라고. 재민이 비탈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일단 엄마부터 확인해요. 미경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일단 병원 가서 생각하자.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13살 소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저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눈물이 흘렀는지 빗물이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영수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몸 전체가 불덩이처럼 아팠고 특히 옆구리와 다리에서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의식 있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최영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병실 밖에는 기철과 재민,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늑골도 3개가 부러졌고 어깨는 탈구되었습니다.
66세 연세에 이 정도 부상이면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고관절 수술 후에도 최소 6개월은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기철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초기 비용만 500만 원 이상 예상하셔야 합니다. 에휴, 돈이 문제네.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낙상치고는 부상 정도가 심각한데 산소에 갔다가 미끄러졌어요. 나이 먹고 조심을 안 해서. 기철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영순이 병실로 옮겨진 후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미경과 서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서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서진아. 할머니, 많이 아프시죠? 영수는 손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깁스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네요. 수술은 내일 아침에 한대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놈 파시면 병원비도 나오고 재민 오빠 빚도 갚고 다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세게 나오신 건 맞지만 어머니도 너무하셨어요. 평생 같이 사셨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세게 나온 게 아니라 날 발로 찼어. 영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발로 찼다고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미끄러지신 거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그때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갈게요. 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좀 봐드리고 있어.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만나고 올게. 미경이 나가고 병실에는 영순과 서진이만 남았습니다. 서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서진이. 할머니, 저 다 봤어요. 영순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발로 찬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서진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 찍혔어요. 제가 과제 촬영하다가 다 찍혔어요.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찍혔다고?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 발로 차는 것도, 할머니가 굴러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그 뒤에 아빠 엄마랑 할아버지가 한 얘기도. 서진이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화면이었지만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기철이 영순을 발로 차는 장면, 영순이 비탈을 굴러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후, 이제 됐어. 병원에 입원했으니 어떻게든 될 거야. 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 정도 다쳤으면 겁먹었을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만 안 하면 돼. 미끄러진 거라고 하면 누가 알아? 미경의 목소리까지. 영수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아들이 할머니, 이거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 영상 할머니한테 보내줄 수 있니? 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서진아,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너무 불쌍해요. 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해요? 영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때로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할머니가 이제 바로잡을 거야. 어떻게요? 법이 있잖니. 정의가 있고. 그날 밤 영수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네요. 평생 참고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그 논, 제가 꼭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앞두고 영수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휴대폰 좀 가져다 주세요.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싶어요. 네, 잠시만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증거도 있고요. 66살인데 이제라도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상담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용기 내셨네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긴 재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수님 맞으시죠?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정혜원 변호사입니다. 정혜원 변호사는 45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영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만류했습니다. 편하게 누워 계세요. 제가 어르신 전화 받고 바로 왔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봤어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먼저 정확한 상황을 들어야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추석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친정론 이야기, 산소에서의 다툼, 그리고 폭행. 정 변호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네, 손녀가 우연히 영상을 찍었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 그녀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더군다나 중상해까지 입으셨고요. 이 정도면 실형이 가능합니다. 실형이요? 네. 특히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도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기철이 들어왔습니다. 정 변호사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당신? 저는 최영수님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뭔 변호사? 기철이 영순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변호사는 왜 불렀어?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뭐? 미쳤어? 기철이 영순에게 다가오려 하자 정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시면 현행범으로 신고합니다. 기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여자가 미끄러진 거라고.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찍혔어요. 정 변호사의 말에 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 무슨 영상? 발로 차는 장면, 그 후에 아드님과 며느님과 나눈 대화까지 다 있습니다. 기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았잖아. 이럴 거야? 정말 이럴 거야? 평생 당신은 나를 하인 취급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놈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래, 안 팔면 돼. 노는 안 건드릴게. 정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이제 놈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폭행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형사사건입니다. 기철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영순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평생 먹여 살린 거 다 받아낼 거야. 기철이 나간 후 정 변호사는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우선 고소장을 작성하고 논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후가 되자 재민이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왔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고소한다고? 그래. 엄마,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정가자가 되면. 영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넌 봤잖아. 아버지가 나를 발로 차는 걸.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지. 그건 넌 내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이야. 42살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나이지. 재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제발. 합의하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하면. 또 돈이야? 재민아, 이제 그만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재민은 울먹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영순의 진술을 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피해자 최영수님, 고소장 접수되었습니다. 진술 좀 받겠습니다. 네. 영수는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자 형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폭행이네요. 66세 노인을 70세 노인이 폭행한 사건. 게다가 부부간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입니다. 형사들이 기록을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피의자를 곧 소환하겠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떠난 후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혼자 온 것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서진이 왔구나. 할머니,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매일 싸워요. 할아버지도 막 화내고. 서진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봤잖아요. 서진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모은 용돈이에요. 병원비에 보태세요. 서진아, 이건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3살 손녀의 작은 위로가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정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논을 신탁회사 위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논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이혼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혼이요. 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권리가 있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45년.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세월.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혼하고 싶어요.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6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순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오늘은 꼭 법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정 변호사가 영순의 작은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 영순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떨리지만 꼭 가야죠. 오늘은 기소 내용 확인하고 증거 제시하는 날이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법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사건, 그것도 상해를 많이 입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이신가요? 한 말씀만. 남편분을 고소한 심정이. 정 변호사가 영순을 보호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기철과 마주쳤습니다. 기철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기철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합의하자. 노는 안 건드릴게. 법정에서 뵙죠. 영수는 기철을 지나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재민과 미경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서진이도 보였습니다. 서진이가 할머니를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영수는 다리가 불편해 앉은 채로 목례를 했습니다. 피고인 한기철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한기철은 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전라북도 고창군 선산에서 피해자이자 배우자인 최영순 씨를 폭행하여 고관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인 논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기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부인합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미끄러져 다친 것이며 피고인은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검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 모니터에 서진이가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기철이 영순에게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됐어. 병원에 입원했으니 어떻게든 도장 받아낼 수 있을 거야. 영상 속에서 기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 속의 사람이 피고인이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다. 하지만 발로 찬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명백히 발이 피해자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변호인,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기철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발로 찹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45년 된 부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니죠. 이혼 소송 중입니다.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날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가자고 해서 너무 기뻤는데 알고 보니 제 친정 논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친정 논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제가 시집 올 때 따로 떼준 땅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에요. 피고인이 왜 그 논을 원했습니까?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고 그 논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셨군요? 네.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먹여 살렸는데 감히 거역하냐며 발로 찼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손녀 한서진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했습니까?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한서진 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진이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13살 소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까? 학교 과제였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이 장면이 찍힌 건가요?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발로 차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폭력을 쓰는 걸 본 적이 있니? 때리는 건 못 봤지만 늘 소리 지르고 무시했어요. 할머니가 늘 네 하면서 사셨어요.
기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차례가 되면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구형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66세 노인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고 재산 갈취 목적이 분명합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민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아버지가...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기철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70세 고령입니다. 순간의 실수였을 뿐 계획적 범행이 아닙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순이 일어섰습니다. 목발의 의지에 겨우 서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66세, 늦었지만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때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철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끝낼 거야? 정말? 이미 끝났어요. 진작 끝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죠. 영순은 목발을 짚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님, 오늘 재판 어떠셨습니까? 남편을 고소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영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부부 사이여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의 인터뷰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66세 아내가 70세 남편을 고소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순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영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공간. 작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가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서진이 고마워. 할머니도 서진이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영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66년 인생, 이제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수는 원룸에서 목발 없이 걸어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3개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목발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친정론 처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분이요? 지금 신탁으로 묶여 있어서 안전하긴 한데 계속 가지고 계실 건지 아니면.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논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논을 볼 때마다 추석날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팔고 싶어요.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 변호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매각 절차도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영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논을 보러 온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주머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8억 5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요? 네, 개발 예정 지역이라 투자 가치가 높대요. 영수는 논을 마지막으로 보러 갔습니다. 황금빛 벼가 자라던 곳, 아버지가 평생 일구던 그 땅. 영순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 팔게요. 하지만 좋은 일에 쓸 거예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겠죠? 12월 15일, 최종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정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첫 공판 이후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에는 기철과 그의 변호사, 재민과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학교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영순이 자리에 앉자 기철이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영수는 담담하게 앞을 봤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문을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기철은 2024년 9월 17일 배우자인 피해자 최영순을 폭행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을 강취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계획적 범행입니다.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66세인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이는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4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기철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아버지가 70세예요. 감옥에 가면.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7천만 원과 치료비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철이 비틀거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건에 대해서도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므로 100m 이내 접근 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철이 영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7천만 원?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집 팔면 되잖아요. 이 여자가 정말 끝까지. 이제 끝이에요, 한기철 씨. 영수는 처음으로 남편을 한기철 씨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재민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엄마가 이렇게 매정할 줄 몰랐어요.
매정한 게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영수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이혼하신 소감은? 영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66세에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이제는 제 인생입니다. 한 달 후 논이 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영수는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1층은 영순이네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2층은 자신이 살 작은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던 날 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에요? 그래, 우리 서진이 어서 와. 우와,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는 자유야. 서진이가 1층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밥 해드리려고. 우리 서진이도 가끔 와서 도와줄 수 있니? 네,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영수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2025년 1월 영순이네 사랑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정 변호사와 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그리고 서진이가 참석했습니다. 재민과 미경, 기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에 혼자 사는 박 할머니였습니다. 여기가 무료로 밥 주는 곳이라며? 네, 어르신. 편하게 오세요. 제가 따뜻한 밥 차려드릴게요. 고맙네. 혼자 살면 밥 해먹기가 제일 힘들어. 영수는 정성껏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박 할머니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신다며?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66세에 독립했죠. 용기가 대단하시네. 나는 엄두도 못 냈는데. 저녁에 일을 마치고 2층 집으로 올라간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늘 사랑방을 열었다. 첫 손님이 오셨다. 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너무 기뻤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66세에 시작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의 새로운 인생에 내리는 첫눈이었습니다. 이제 67세가 된 영순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관절은 완전히 회복되어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층 주방에 내려가니 어제 담가둔 김치가 알맞게 익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3명이 매일 도와주고 있었고, 특히 수요일마다 오는 김 여사는 영순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순 씨, 벌써 와 있네? 김 여사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잠이 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맞아, 1주년이지?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오전 9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50여 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정 할아버지, 당뇨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 할머니, 손자 대학 합격했다며요? 축하해요. 점심시간 영순이 배식을 하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재민이, 밥 먹으러 왔니? 그게 아니라, 잠깐 얘기 좀 해요. 영수는 다른 봉사자에게 배식을 맡기고 재민과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이혼했어요. 그래. 미경이가 다른 사람 만나서 떠났어요. 서진이는 저한테 왔고요. 영수는 놀랐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작은 회사지만 취직도 했고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네. 재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산에서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알아요. 용서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재민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많지 않지만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필요 없어. 내 돈은 내가 써. 서진이 키우는데 필요할 테니. 엄마, 대신 서진이는 가끔 데려와. 그 애는 내 보물이니까. 재민이 나간 후 영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오후 3시 방송사 취재팀이 찾아왔습니다. 영순이네 사랑방 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영순 대표님, 1년 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영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66년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런데 정작 저를 위한 삶은 없었죠. 66세에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런데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재산을. 전혀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매일 10명의 어르신들이 고맙다, 맛있다 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8억보다 값져요. 촬영을 마치고 PD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전국적으로 노인 급식소가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대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녁이 되어 영순이 2층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서진이 어서 와. 아빠가 얘기했더라. 네, 이제 아빠랑 둘이 살아요. 근데 할머니, 저 자주 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강아지 서진이는 언제나 환영이야. 서진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액자 속에는 영순이 법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사진이 있었고 아래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66세의 자유를 찾은 나의 자랑스러운 할머니.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변호사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억울한 분들 도와드리려고요.
그래, 우리 서진이는 할 수 있어.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방 1주년. 재민이가 찾아왔다. 이혼했다고 한다. 미안하다고 했다. 용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다. 서진이는 여전히 날 자랑스러워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계산해 보니 1년 동안 1만 8천 끼를 대접했다. 8억으로 산 행복이다. 기철 씨는 요양원에 있다고 들었다. 가끔 그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67세. 아직도 건강하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20년도 가능할지 모른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쁘다. 오늘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음식을 해줄까 생각하면 설렌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66세에 시작했지만 제일 잘한 선택이었어요. 영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그 추석날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지며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망의 하늘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의 하늘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1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수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순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영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5년의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1년인데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참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